발달장애인을 낳은 게 죄라는 취지로 말을 한 오태원 부산북구청장의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 청장은 발언 닷새 만인 오늘 장애인 부모들에게 혐의할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하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부산을 국제자유도시 싱가포르처럼 세계 중추도시로 키우기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반이 될 특별법의 밑그림이 완성됐는데 규제 자유특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초안 내용 살펴봤습니다. 총선에 나설 여야 후보들의 공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에서 역대 가장 많은 예비 후보가 나온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질서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중 공천 배제 대상을 가릴 여론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이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입니다. 오태원 부산북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을 낳은 게 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 구청장이 오늘 공식 사과했지만 야당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 구청장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옥천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언론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이야기를 하다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냐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파문이 확산하자 오 구청장은 오늘 부산 장애인 부모회를 직접 찾아 사과했습니다. 장애인 부모님들의 마음이 안타깝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북받쳐 경솔한 발언을 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장애인 부모회는 단순한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며 내일 오 청장과 장애인 정책 관련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애라는 개성을 가진 사람이 불리함이 없는 일상을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권한을 드린 이유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태원 구청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앙윤리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며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밝혀 오 구청장의 징계 여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오 구청장의 제명을 요청했고 자식을 낳아 기르려 애쓰는 것이 부모의 죄가 됩니까?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막말은 노골적인 장애 혐오이자 약자에 대한 사회적 테러입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오 청장은 이번 사건으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부산시는 올해를 세계 중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으로 선언했는데 그 기반이 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이 특별법은 규제 자유특구 지정으로 물류와 신산업, 또 금융 등을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에 담긴 내용 노준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계 중추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신공항과 신항, 철도를 연계한 규제 자유 구역인 강서구 국제물류특구, 디지털 첨단 융복합 산업의 전진 기지가 될 해운대 도심융합특구, 정책금융기관과 기업을 모아 미래금융산업을 선도할 남구 금융특구, 복합 리조트 허가와 여행객 관세 면제, 국가도시공원을 갖춘 북한관광특구, 외국의 교육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담은 에코델타시티 교육특구. 이처럼 특별법은 부산의 3개에서 5개의 규제 자유특구를 동시에 지정 가동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무세금, 무규제, 무비자, 무언어 장벽 등 전례 없는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부산을 국제적으로 사람과 돈과 기업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비즈니스 자유도시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특별법은 국회의원 서명을 거쳐 이번 주 발의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발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임시 국회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부산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 중추도시로 도약할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인구 문제와 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다룰 정부 부처 신설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담당할 정부 부처 신설과 관련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론화가 시작된 셈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정치권에서 앞다퉈 내놓고 있는 저출생 대책, 인구부와 같은 정부 부처 신설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부처 신설이 제안됐습니다. 정치권에서 불붙기 시작한 인구부 신설을 넘어 가칭 인구지역 균형발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생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도권 집중이기 때문에 이 둘을 떼놓고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부처가 생긴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 기능에 그쳐 결국 위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과 복지, 산업,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조성 등 관련 사업 집행은 결국 개별 부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과 균형 발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정부 부처의 신설은 제2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해 공론화가 시작된 정부 부처 신설에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정책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균형발전부에 정책권, 예산권, 인사권의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거죠. 4월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정책 경쟁 움직임과 맞물려 균형발전부 신설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 측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안과 관련해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걸로 안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예정된 민생 토론회에 갑작스레 불참했는데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 측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안과 관련해 자신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선민 후사하겠다,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해선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래카메라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는다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내 일부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사건의 실체는 몰카 공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정우택 의원은 야권의 정치 공작 덫을 한시라도 빨리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이 80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갈등을 빨리 수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예정됐던 민생토론회 참석을 감기를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4월 총선에 나설 여야 후보들의 공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에서 역대 가장 많은 예비 후보가 나온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중 공천 배제 대상을 가릴 여론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황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예비후보는 모두 4명.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을 지낸 배재정 후보와 부산시 의회 의장 출신 신상혜 후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30대 서태경 후보와 부산시 의원 출신 김부민 후보가 나서 뜨거운 공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복수의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가 부산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민주당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부산에선 역대 최다인 36명이 예비후보 적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현장 실사와 면접 등 예비후보자 평가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역구 몇 곳에서 경선이 벌어질지가 관심사입니다. 정권 심판론 속에 지난 총선 때 경선을 한 5곳보다 많을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국민들로부터 공천에서 심사 기준을 먼저 정해주시라. 그 정해주시면 그걸 반영하겠다. 우리가 이제 면접을 할 때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중 공천 배제, 즉 컷오프 대상을 가려낼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와 후보 경쟁력 등을 묻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당무 감사, 기여도, 면접 점수를 합산해 번역별로 하위 10%를 공천에서 배제합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경선으로 가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수 추천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무 감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부산 일부 현역 의원은 교체 지수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컷오프 조사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 550억 원을 고가의 미술품과 스포츠카, 또 선박 등을 이용해 세탁을 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기상천외한 자금 세탁 수법은 검찰의 집요한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공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고급 아파트, 수사관들이 미술 작품에 압수딱지를 붙입니다. 피카소 그림부터 앤디 워홀과 백남준, 이우환 등 유명 작가의 작품들이 미술관을 방불케 합니다. 검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이모 씨의 집에서 압수한 그림은 47점, 46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이 씨 일당은 범죄 수익으로 초고가 스포츠카, 이른바 슈퍼카도 24대 사들였습니다. 도박 자금 세탁 용도로 구입한 고급 스포츠카입니다. 한 대 가격만 40억 원이 넘습니다. 또 140억 원을 주고 대형 선박 3척을 일당의 아버지 이름으로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수익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가 미술품과 슈퍼카 등으로 자금 세탁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의 빌딩과 부산 해운대 아파트 등 부동산 445억 원어치를 샀다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컨테이너와 농막 등에서 은닉자금 대부분이 회수됐는데 이 씨 아파트에선 5만 원권 다발 수억 원어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자금 세탁한 550억 원, 상당의 97%에 달하는 535억 원을 책임 재산으로 확보를 했고 이를 모두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자금 세탁을 주도한 이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한모 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신제품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어 200만 원까지 또 육박을 하다 보니 중고 스마트폰 사서 쓰는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산 부품으로 교체를 하고 배터리 성능을 조작해 비싸게 되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미 10,000대가 유통됐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배터리 성능이 70%대로 떨어진 중고 스마트폰. 배터리 칩과 특수 장비를 연결해 버튼을 누르니 성능이 100%로 표시됩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새 제품인 양 둔갑했지만 실제 성능은 이에 못 미쳤습니다. 6시간 이상은 써야 되는데 한 게임 몇 판 정도 하니까 갑자기 배터리가 박다니까 이게 사기 중에서도 몰라가지고. 부산경찰청은 이처럼 낡은 중고폰을 싸게 사들여 성능을 조작하고 되판 혐의로 일당 28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흠집이 난 액정 등은 밀반입한 중국산 부품으로 교체해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보상기간이 남은 중고폰 4천여 대는 전기 충격을 가하고 액정을 망가뜨려 무상 교환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중고 스마트폰 10,000대가량을 되팔아 35억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성능을 조작하고 중국 부품으로 짝퉁 스마트폰을 만들게 될 경우 적게는 13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해당 수법을 통보했습니다. 또 배터리 성능을 조작하는 데 쓰이는 이러한 장비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 쉽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관세청에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구매한 중고 스마트폰 배터리가 표시보다 빨리 닳는다면 수리 흔적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등산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준 기자입니다.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오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살해 고의성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성폭행을 치밀하게 계획하면서 범행 도구와 방법을 준비했고 비탈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 범행을 은폐했다면서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과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가의 사형 선고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최 씨가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도 그렇고 가해자 가족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구속된 뒤 열린 재판에서 최 씨는 피해자 목을 조른 건 맞지만 죽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살해 고의성을 줄곧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가격 비교 페이지에서 의료기기 효과를 과장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됐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보도에 김은옥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가격 비교 페이지입니다. 어깨밴드 제품 제목에 거북목 교정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포털 사이트 가격 비교 페이지 제목에 교정, 거북목 등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짓 과대 광고였다며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 가격 비교 페이지 제목란에 나온 의료 효과와 관련된 문구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 생성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과대 광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판결은 납득이 간다면서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포털 사이트 차원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광고 제목의 특정 단어를 통해 유입되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자, 충남과 호남 서해안엔 대설특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부산도 종일 매서운 추위가 불어닥쳤습니다. 서해안에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한반도 서해상으로 빗살 모양의 강한 눈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눈구름이 서해안으로 밀려와 1시간에 1cm 안팎의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서부,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충청과 호남 지역은 4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고 제주 산지엔 어제부터 내린 눈이 10cm 이상 쌓였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엔 최대 60cm 이상 폭설이 쏟아지고 호남 서부에도 20cm 넘는 눈이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 동부에도 3에서 10cm 눈이 예보됐습니다. 눈구름을 몰고 온 찬바람에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후에도 전국의 기온이 영하권을 맴돈 데 이어 내일은 추위가 더욱 매서워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륙지방 대부분 영하 10도를 밑돌겠고 부산도 영하 7도까지 내려갑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의 한파 경보,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와 해안 지역으론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눈은 모레 낮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한파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또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단통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 이현준 기자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대형마트 대부분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특히 심야 시간대 등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은 새벽 배송을 해주는 온라인 업체가 없고 대형마트 새벽 배송도 금지되어 있어 핵심 국정 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해서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불법 보조금이 늘어나고 통신사 간 경쟁도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단통법을 폐지해야 지원금 경쟁을 촉진시켜서 휴대전화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또 국토부의 K패스 등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대중교통 할인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그런데 교통카드마다 혜택이 조금 달라서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박민경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가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교통카드 할인 정책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2천 원에 시내버스나 서울시내 전철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경우에는 한 달에 6만 5천 원을 내면 됩니다. 만 19살에서 34살 청년들을 위한 5만 8천 원짜리 청년권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의 K패스와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 인천시의 인천 아이패스도 오는 5월 서비스 시작을 준비 중입니다.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을 일정 비율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K패스의 경우에는 지원 상한이 월 최대 60회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이용 횟수와 거주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 어떤 카드를 써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기간 중 김포와 인천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월 김포시를 시작으로 인천시와 그 외 수도권 지역으로 사용 범위를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공동 연구 용역을 통해 대중교통 할인 혜택 강화 방안을 고안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자,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 국정과제인 늘봄학교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부산에서 늘봄학교와 관련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13년 차 돌봄 전담사 김재희 선생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늘봄학교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 교육청, 또 돌봄 전담사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일부 교원단체는 정규 교육과정보다 돌봄 책임이 더 강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돌봄 전담사 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은 무작정 늘봄학교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출산 문제와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보살펴줘야 된다는 입장에는 저희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돌봄 전담사 일자리가 창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대부분 이제 맞벌이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전적으로 무조건 늘봄 학교를 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무리하거나 또는 그렇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입장이라는 건데 네네. 예, 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죠. 일단 지난해 시범 운영했고 올해 이제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고 네. 상반기에 원래 120개 학교에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네. 뭐 보름 만에 이걸 다 뒤집었다고요. 네네네. 전체 학교를 확대를 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다 받아라.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네. 설명 잠깐 해주시죠. 네, 작년에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50개 교를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늘봄 학교 시범 네. 운영을. 그리고 올해 초 계획은 120개 교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하겠다고 작년 12월 26일자 공문에 밝혔습니다. 네. 그때 공문 이름이 부산 늘봄학교 운영 공모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17일 만에 1월 10일자 공문에는 부산 늘봄학교 운영 방향으로 공문이 수정이 되었고요. 예. 당초 120개 교에서 전체 초등학교로 대상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 안에는 초등학교 1학년 희망학생은 전원 수용하겠다. 돌봄 교실에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방침이 아예 자체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네. 자, 지금 120개 학교에서 전체 학교로 확대됐다 하면 네네. 120개 학교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됐을 수 있겠죠.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그나마. 네. 그러나 나머지 학교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당장 좋게 네. 느껴지겠지만 현장 일선에서는 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 어떻습니까? 120개 학교도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네네. 공모 계획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수정이 되어서 전체 학생을 수용해라고 공문이 내려왔고요. 작년 12월 29일 날 갑자기 신입생들 대상으로 입급 제한 없이 돌봄 교실 입급 제한 없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알아본 바로는 일상적인 수요 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월 12일자 공문에 120개 교 선정해서 이제 전체로 확대하는 수정한다 그런 공문이 내려왔고요. 네. 신입생들 중에서 원하는 학생은 모두 돌봄 교실에서 수용을 해라고 이제 지침이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돌봄 교실은 입급 제한이 분명히 있는 교실입니다. 대부분 맞벌이 가정 아이들과 그렇죠. 저소득층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돌봄 교실이고요. 그리고 물론 어머니들께서 이제 돌봄 교실에 입급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늘봄 학교를 시행해서 돌봄 교실에 입급을 못하거나 아니면 일반 아동, 맞벌이 가정이 아닌 일반 아동들도 돌봄 교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좀 더 보살펴주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늘봄 학교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늘봄 학교가 시행이 되겠구나. 돌봄 교실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부산은 돌봄 교실 수 자체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원래 예상을 했던 부분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네네네. 걸로. 그러니까 기존의 돌봄 교실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네네네. 보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전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 바뀐 지침이 발표가 되기 전에
교육부와 면담이 있었다고 네네네. 들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제가 저번 주 1월 17일 날 이제 교육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는 지난 몇 년 동안 돌봄 교실 전담사들과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육부의 또 정책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 그런 여러 차례 간담회가 있었고 1월 17일에도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방과후 돌봄 정책 과장님들과 그다음 교육 연구관님들이 모여서 이제 예. 늘봄 학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렇게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늘봄 학교는 돌봄과 방과후가 이제 합쳐지는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예, 예. 그리고 돌봄이 확대되긴 하지만 여러 유형이 다양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아침 돌봄, 틈새 돌봄, 저녁 돌봄 등 이제 유형은 다양화될 것이지만 기존 돌봄 교실은 그대로 운영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이제 그런 예를 말씀을 드렸고 부산은 지금 당장 늘봄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돌봄 교실을 확대를 해서 네. 원하는 신입생을 모두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저희의 원래 기준에 돌봄 교실 입국 기준에 맞는 아이들 외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질문했고요. 네. 국장님 말씀으로는 원래 돌봄 교실에서 받아야 되는 아이들 외의 아이들을 위해서 늘봄 학교가 있는 것이고 예. 그 아이들을 위해서 늘봄 학교를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렇게 돌봄 교실 수 자체를 확대해서 아무런 예. 대책 없이 업무 담당자 없이 돌봄 전담사에게 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돌봄 전담사나 관련된 인력과 소통이 네. 부족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인 네네네네.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업무 자체가 돌봄 전담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라고 네. 입장을 밝히시고 있는데 뭐 인테리어까지 네네네, 얘기가 맞습니다. 나왔어요. 이게 무슨 네. 얘기인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업무 과중이? 부산시 교육청에서 발표하기를 올해 이제 새로 생기는 돌봄 교실 수가 방과후 연계형 교실과 포함해서 총 82개입니다. 네, 그러면 3월에 당장 아이들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 2월에 어쨌든 유휴 교실을 조사해서 그 교실을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싱크대도 설치를 해야 되고 바닥 예. 난방 공사도 해야 아, 되고 하다못해 뭐 책글상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저희 돌봄 전담사에게 사장님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그 사장님과 저희가 의논을 해서 바닥은 얼마 몇 센치로 하고 싱크대는 뭐 크기를 얼마만큼 하고 아이들 키 높이가 얼마니까 싱크대는 이 정도로 해주세요. 그걸 다 이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책임하에 예. 그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콘센트 그 위치까지. 그렇죠. 인테리어를 하면 하나씩 뭐 정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사실 그런 지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시설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시설 지원은 행정실에서 이제 전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학 때는 돌봄 전담사들은 아이들이 항상 상주에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네, 운영하기 네.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을 두고 다시 그 인테리어를 하는 교실에 뛰어가서 또 사장님과 또 업무 협조를 해야 되고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늘봄 학교 또는 돌봄 교실 확대에 따른 업무 담당자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늘봄학교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네. 부산형 늘봄학교를 네. 한수교육감이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네네네네. 그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걸 그 일단은 시행을 하겠다고 했고 요구사항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인력을 물론 더 많이 네네네. 확보를 해달라 또 더 보상을 해달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늘봄 학교가 3월부터 시행되려고 하면 지금 업무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업무 담당자가 전혀 없고요. 올 3월에 이제 채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올 3월에 시행되는 늘봄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공문이 내려오고 그걸 접수시키고 자료 집계를 하거나 자료 제출하는 그 모든 업무를 저희 돌봄 전담사에게 전가를 시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돌봄 교실 수가 82개나 확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3월에 거기에 따른 돌봄 전담사가 채용이 되거나 배치가 되겠죠. 예, 그럼 그 예. 전에 필요한 교실 뭐 꾸미기 아니면 책걸상 준비하기 뭐 아이들 학용품 하나까지 사는 것조차도 지금 기존에 있는 돌봄 전담사에게 시키고 있는 구조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네. 전일제 전담사 전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전환되면은 좀 더 낫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부산에서는 전일제 전담사 한 명이 예. 두세 개의 교실을 관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부산에서는 네네.
모든 돌봄 전담사가 전일제가 아니고요. 예, 1분만 그러니까요. 전일제예요. 예, 한 명이서 시간제 돌봄 교실 2~3개, 그다음 방과 후 연계형까지 총 4개의 교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치 기준을 조금 하향해서 네. 지금 현재는 전일제 돌봄 교실이 3개이고 방과 후 연계형 교실이 하나이면 전일제 전담사 2명을 알겠습니다. 배치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조금 하향해서 돌봄 교실 2개고 돌봄 교실이 3개고 방과 후 연계형 교실이 하나면 1명 더 배치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전일제 전담사 더 많아져야 될 상황 같고 네네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소통을 해가면서 현장 상황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희 돌봄 전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부산엔 오늘 오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낮 기온도 6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안팎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같은 시각보다 약 10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걸로 보여서요. 옷차림을 따뜻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유입된 눈구름대는 지금 충청과 제주 곳곳으로 눈을 뿌리고 있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부산은 낮부터 하늘빛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영하 7도, 김해가 영하 8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울산이 영하 1도, 양산과 김해 0도 안팎 예상됩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먼바다에선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 후반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시민들의 선택, 그러니까 투표로 만들어지는 자리를 선출직이라고 합니다. 사적인 자리가 아닌 언론 간담회 자리, 장애인을 낳은 것이 죄라는 취지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발언은 공적인 인물이 공적인 자리에서 할 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없었다지만 그는 말 한마디의 무게, 말 한마디가 가지는 책임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라는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불리함 없는 일상을 살 수 있게 하는 사람, 장애인을 둔 부모가 정의한 선출직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마상소프트 대표이사 강삼석 1억 원, 주식회사 한미유학기계 대표이사 전승현, 전덕규 300만 원, 선보피스 주식회사 2천만 원, 신화명 리버뷰 자이아파트 주민일동 100만 원, 금정구청 직원일동 209만 원, 남천 코롱 하늘채 골든비치아파트 입주민일동 197만 4천 원, 해운대 현대 하이페리온 입주민일동 298만 7천 원, 고려정보통신 주식회사 500만 원, 정민수 고려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 200만 원, 해운대 아이파크 입주민일동 403만 9,760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손병두배 임직원일동 1,000만 원, 해운대 대리밀치아파트 입주민일동 142만 4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